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위 분식회계를 최종 결론 지었습니다. 일단 당장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또 8만 명 넘는 개인 투자자는 주식 거래 정지로 일단 발만 동동 구르게 됐습니다.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분식회계의 결론은 당장 삼성의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룹에 중대 사안이 생긴 건데요. 어제 증권선물위원회 결론이 불러올 앞으로의 파장 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고위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습니다. 배경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2015년도에 했었던 것이 이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네. 어제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의 분식회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 그러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이제 합작한 회사가 있는데 이 합작한 회사에 대해서 미국 바이오젠이 언제부터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냐, 언제부터 공동 지배하고 있었느냐, 네. 이것이 핵심이었고요. 그것이 처음부터 공동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자본 잠식을 우려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새로운 공동 지배로 왔다. 즉 네.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위반을 그 당시에 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그 증선위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박용진 의원이 그러니까 공개했던 삼성 내부 문건이 내부 아닌가 문건이요. 싶거든요. 그 내부 문건을 본다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 쪽의 해명은 콜옵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이 회계 기준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부 문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내부 문건이 오늘의 고위 분식회계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삼성도 변호사님 반응을 내놨죠? 삼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즉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네. 본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공동 지배를 2015년도에 보게 된 것은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2016년도에 한국 공인회계사의 위탁 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지리회신 연석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국제 회계 기준을 준수한 행위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로부터도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그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위반한 바가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삼성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공색한 변명이라고 보고 있는 게요. 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이전에는 좀 수긍을 할 수 있었던 점도 있지만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그 내부적 문건을 보게 되면 조작을 하고 6조 9천억을 맞춰야 되는 이유들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 하면 2015년 12월 경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차 독대를 했던 시기가 2015년 7월 25일 이후거든요. 그리고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구입한다든가 미르 K에게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삼성과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밀착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연 삼성의 변명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금감원도 오케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당시 금감원은 박근혜 정부의 금감원이었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께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총력 지원을 해라라고 안종범 수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할했던 금감원이 맞춰주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연석회의라 표현을 했는데 대책회의로 읽혀지더라니까요. 대책회의로 읽혀졌다. 네. 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부터 이제 매매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제 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 상장 실질 심사가 정확하게 뭘 심사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삼성바이오가 상장이 된 것이 적합하냐, 즉 상장 예. 적격의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르면 검찰 고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 폐지에 대한 실질 심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4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네. 자기 자본을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동 규정에 적합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면 아무래도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과연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상장 폐지는 사실은 없었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우조선 해양이나 이러한 전례들을 봤을 때 상장 폐지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예상도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근데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피해도 피해지만 자기가 투자한 돈이 묶이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네. 지금 결국 보면은 대심사하고 그 후속 조치까지 생각하면 뭐 길면 1년. 1년까지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 정말 멘붕 뭐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우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저희가 어제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사실 고의성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기 전이었고 이제는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거래소도 유야무야 상장 그 실질 심사로 시간만 끌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견해십니까, 대표님?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조선 전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국민적 요구들은 또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부터 특혜 상장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나오는 특검의 수사 기록을 보면 이재용 전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에 대한 후에 환경 규제라든가 완화라든가 투자 유치 지원이라든가 네. 구체적인 청탁 내용도 있기 때문에 최초 상장 논란과 함께 묶여 있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좀 관망해야 되지 않을 건가. 저도 상장 폐지가 안 될 거로 보고는 있는데 네. 왜냐하면 시장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뭔가가 또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상장에서도 특혜를 줬다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최대한 법적 허용하는 그 시간까지 심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기간 동안은 소액주주들께서는 발을 동동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지금 그 증선위의 조치대로 이제 재무제표가 수정 변경이 돼서 공시가 되면 자본 잠식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사실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거래소가 또 판단할 때는 여기 이제 기업의 계속성이라든지 뭐 투자자 보호 같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한다라는 또 단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자본 잠식뿐만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즉 수익, 아까 말씀하신 영업의 지속성이 있는지 또 재무 상태가 어떤지 자본 잠식이 됐는지 여부 여기에다가 최대 주주가 불법인지 보통은 이제 최대 주주의 횡령인의 배임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 폐지가 많이 되는 사유가 볼 수 있고요. 또 회계 처리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과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인데 물론 이제 다시 재무제표를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자본 잠식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을 봤을 때는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영업이익이 뭐 105억 원의 실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재무제표를 다시 해서 자본 잠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장 폐지를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선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삼성을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사유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한 이 사업 보고서를 신뢰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식회계가 없었으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에 그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허위 보고서를 믿고 그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그 방법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그 증권집단법에 관련된 것을 보면 집단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 집단소송의 현재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공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5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그러면 증권거래법상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 집단 손해배상도 가능하고요. 또 현재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에 대해서 주주대표 소송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요건은 갖췄는데 과연 여기에서 소송을 어느 정도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이겨야지 그 뒤에 사람들이 거기를 인정을 받아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소송과 관련되어서 손해액수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가격에 매수를 했고 언제 팔고는 본인 스스로 투자자의 판단인데 네. 이것이 허위로 보고를 해서 이만큼 손해가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개개의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마다 어느 정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가 이 입증이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이런 소송 움직임이 있어요? 저변에? 지금 저희들한테까지 아직 접수된 건 없고 네. 아마 오늘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카페방도 개설될 것이고 뭐 변호사님들도 중심으로 해서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증권거래법상 집단소송이 아니라 소송인단을 모집을 해서 하는 소송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는 대로 소송가액들, 내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주로 했던 것들은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쉬웠는데 네. 이 소송들은 소송가액이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사실 주주들 피해와 관련된 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의 결과는 어땠었나요? 과거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돼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건도 있었고 네. STX의 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건도 있었어요. 근데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주주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에는 감사 보고서를 주주들이 신뢰를 해서 주식을 샀다가 결국 분식회계가 밝혀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투자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그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후폭풍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도 높단 말이죠. 9%가 넘어요. 네. 예. 그럼 외국인 뭐 기관이나 헤지펀드 같은 데서 삼성을 상대로 아닌 정부를 상대로 뭐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소송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지금 가능성이 제기된단 말이죠. 그렇죠. 기존에도 이제 ISD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건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ISD 소송은 이제 투자자가 해외 투자자가 그 어느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다른 나라에 위법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법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네. 어제의 결론을 봤을 때에는 현재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밝혀진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떠한 국가 간에 있어서 국가에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추후에 여기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여러 가지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의 관계라든지 국가와의 관계들이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만 어제의 결론으로는 아직까지 이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으로 연결짓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ISD 소송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김 대표님 의견은 저는 어떠세요? 조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 그 론스타하고 소송할 때도 정부 금융당국이 시간을 오래 끌었다 이거거든요. 이 그 결정하는데 2년 이상 끌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시간을 오래 끌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저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말이죠. 정부를 상대로. 금감원이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삼성의 지금 해명이 금감원도 오케이를 했다는 거 그 아닙니까? 당시에 예. 2년 연습회의를 전에요. 통해서. 네. 그러면 국가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정부의 잘못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정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그룹 내 입장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위기도 위기지만
증선이가 이제 고의 분식회계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결국 검찰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사안이 있었다. 이 부분을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요.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있었던 그 배후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제 줄줄이 이어지는 고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과정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제 이제 증선위의 위원장이 한 얘기에서도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은 있다. 현재 어제까지의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고의 분식회계에 집중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해서 삼성물산의 회계장부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문제,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과의 경영승계 문제까지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표님도 네, 어떤 충분히 견해세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고요. 뭐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좀 이재용 부회장이 타깃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초 문제 제기했던 심상정 의원이나 참여연대, 뭐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도 결국은 이 모든 조작과 부정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주장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고 참여연대는 두 차례 걸쳐 검찰에 고발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검찰에 같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병합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 2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혐의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그러면 좀 뒤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제의 결론으로 인해서 사실관계는 많이 바뀌었다고 할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삼성의 이 항소심에서는 아예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물론 반면에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은 인정을 했죠. 다만 묵시적 청탁이 승계 작업과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승계 작업과 관련된 판단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증선위 결론에 따르면 결국은 당시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법률심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거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관계와 관련되어서 대법원 자체에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다. 네. 이러면 파기환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보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고의분식회계가 중대한 사실관계여야 돼요. 근데 과연 법원이 이것을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되어서 중대한 사실관계로 보는 것이냐. 왜냐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는데 단순히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라기보단 부수적인 사실관계로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대법원이 이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얼마로 볼 것인가와 관련되어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법리 공방이 2라운드로 그렇죠. 예. 이 사태의 2라운드라고 이제 본다면은 양쪽 이제 공방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좀 불리해졌다고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심 2심만 말고는 다른 심들은 안종범 수첩까지 증거로 다 인정하고 포괄적 뇌물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정을 했거든요. 포괄적 청탁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에서 저는 의견서 형태로 제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에다가. 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공개했던 그 문건도 다 포함해서 제출을 하다 보면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좀 판단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고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로만 간다면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이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해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유롭게 만들고 즉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의한 일환으로서 회계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런다면 재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파기환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변호사님도 전망을 좀 해주시죠. 삼성과 검찰의 공방 포인트 무엇이 될까요?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만 말씀을 드리면 네.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가장 큰 포인트죠.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즉 2015년도뿐만이 아니라 네. 그 전에 2012년도부터 쭉 했을 때 삼성이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 2015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회계장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느냐. 그 부분에서 지금 삼성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것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계속해서 삼성은 알아왔던 사실관계인데 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내부 문건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즉 소위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단미 변호사, 김대기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